자, 월요일이니까 DB금융투자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 시장의 소문과 이슈거리를 좀 다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출연하실 때는 OCI. 네, 나름 또 맥을 잘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기업을 보시는지 이슈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장 안정화 조치라는 것이 발표가 됐어요. 네. 급한 불은 껐다, 반대 매매 부담 완화. 좀 사후약방문이죠. 네. 우리 주식시장은 제가 이제 간혹 표현합니다만 재료나 그런 펀더멘탈 네. 반영이 안 되는 수급시장.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사도 참 재밌던데 삼성전자 이것 개발하니까 퀄컴이 돌아오는데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3나노 뭐 GA 그랬겠죠. 예. 근데 기사 제목이 이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 왜 인터넷 버전을 보면 그 스포츠 신문들, 연예 네, 신문 자극적인 뭐, 타이틀을 네. 위해서 좀- 낚시죠. 일명.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장 안정화 조치가 나왔는데 네.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 어떻게 보시는지 내용을 좀 예. 일단은 이번에 이제 반대매매 완화 조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반대매매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과연 글쎄요라는 좀 이게 무슨 그러니까 신용융자의 그 담보 비율이 네, 예. 우리가 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보면은 네.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 시장가가 뭐 10억이다. 네. 그러면은 그 10억 원을 다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네. 담보 비율을 140%가 아니라 130%인가? LTV 그러니까 뭐 여러 여러 가지 가지 적용을 조건이 하겠지만. 있는데 자기 총소득에 비해서 기존에는 뭐 총소득 대비 그 상환할 수 있는 비율 부분들 곱하고 전체 그 자산에 대해서 또 그 그건 대출을 주택시장이고. 대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주식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140%라는 게 이제 14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일반 주식 시장에서는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그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나갑니다. 반대 네. 매매를. 네. 근데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좀 매매를 하시다 보면 종목별로 보면 A, B 뭐 이렇게 C로 구분돼 있고 그 안에 또 보면은 뭐 30, 40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종목명 옆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각각 종목마다의 담보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을 져놓은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B군 정도가 B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신용을 쓰신다. 네. 이렇게 되면은 비율이 145% 이상 아니면은 155% 뭐 이 정도 선에서 담보 비율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부족한 만큼 매도를 하든지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근데 140%를 낮춰주겠다. 아, 근데 이제- 이게 법률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권고 사항 아닌가? 권고 부분이고요. 각 증권사마다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손실이 돼서 채권 상황이 안 돼. 네. 그러면 손실은 누가 떠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또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제 140% 이하로 빠졌을 때 그러면 어느 순간 돼가지고 갑자기 130%뭐 이렇게 깨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뭐 30%짜리 A군은 30%짜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완화 조치해서 뭐 계속 증권회사가 이걸 유예한다. 만약에 그걸 이제 계속 빠져가지고 상환을 못하게 될 경우 이거는 손실 부분을 증권회사가 떠안든지 네. 실질적으로 또 보게 되면은 증권회사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손실한다지만 회사마다 좀 틀릴 수가 있겠지만 또 회사에서는 그 관리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복잡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지냐라는 부분이죠. 지금 140%를 유지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고 나기 전에 계좌가 미수 채권이 발생되기 전에 정리를 하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그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주고 네. 3개월 안에 그러면은 그 안에 만약에 더 빠져가지고 그걸 언제까지 유지해 주냐? 뭐 100% 마이너스 50, 90% 70%뭐 이렇게까지도 유지해 주냐? 그럼 버틸 수 있게 해준다라면 좋죠. 그러면 무조건 다
언젠가 회복될 때까지 예, 기다려줄게. 언젠가 해줄 때 이건 기다려주는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완화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냥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면은 예. 예, 시장이 풀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3개월간 아니라면 한시적 시행 이렇게 예. 나왔긴 했는데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네. 이게 만약에 공매도를 금지할 수는 없고 예. 지난 이제 우리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공매도 같은 경우 코로나 사태가 발발해서 주가가 막 곤두박질을 칠 때 네.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네. 조치는 있었어요. 네, 비상 그렇죠. 조치니까. 근데 지금 그거를 낼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의 불법성이 있는지 또 특별팀을 만들어서 당국에서는 감시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만 나왔죠. 잡힌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공매도를 이거 외국인 대부분 공매도의 97% 가까이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3%는 뭐 국내 이제 일반적인 투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봤듯이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시라고 이거예요. 그러면은 3개월 딱 기간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이 부분을 다 시장에서 매수해서 상환을 해야지 대차 빌려가지고 상환해버리면은 또 때릴 수 있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차단을 해주는 게 시장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훨씬 더 이제 시장의 그 하락을 막는 요인들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네. 공론화를 하기에는 너무 이게 큰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문제점들이 있고 인덱스의 산출이나 인덱스의 그 어떤 그 뭐랄까 기준들 이건 네. 또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하여튼 그 특수성 때문에 공매도를 완전하게 이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네. 시장 논리라면은 근데 공매도 할 사람은 공매도 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네이키드 매수할 사람은 뭐 주식 투자, 네.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이 서로 이 맞춰서 가격을 형성하는 게 이제 자본 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쪽으로 쏠리기가 너무 쉽다. 예.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번 시장에 또 이제 하락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CFD 계좌를 이용한 그 네, 신용거래라든지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했던 계좌들이 다 그 외국인으로 예. 또 외국계 창구라는 걸로 표시돼서 제가 예. 이 부분이 이제 끌어내리는데 이 CFD 같은 경우는요 증거 담보 비율이 100%입니다. 네. 그러면 100%그 대신 이제 100%를 깨고 내려갔을 때 담보 비율이 부족했을 때 그 즉시 매도가 나갑니다. 그 즉시 매도가 나가니까 의미가 없네. 네. 시장에서 빠지면은 계속 매도 나와야 돼요. 네, 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차라리 그 CFD를 담보 비율을 더 올려서 네. 한 120% 정도 수준이면은 그 즉시 안 나가고 다음 날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충격이 더 덜 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은 그 CFD 계좌도 문제가 많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둔갑해서 검은 머리 네. 외국인이라 하지만 어제 샀는데 오늘 팔고 네. 그것도 아주 작은 소형주를 외국인 아니죠. CFD 계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담보 비율이 그러니까 산 순간 올라가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렇죠. 희한한 현상들이 많이 꼬인다는 거죠. 자, 이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시장 안정화 조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닥 도움은 안 된다. 이게 결론이죠. 일단은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 이제 또 이제 공매도 부분에 대한 단속반을 이제 꾸려가지고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좀 더 이제 제대로 강하게 좀 이제 그 규제를 좀 해주셨으면 예, 정확하게 쉽지 않아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서. 예.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슈를 좀 다뤄봤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그냥 기업으로 갑시다. 예, 예. 자, 오늘은 우리 또 생존의 기업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예, 오늘 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 시장이 계속 안 좋고 하는 와중에도요, 전 세계가 유일하게 지출을 늘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방산입니다. 네, 저도 오늘 또 예. 일발장전 방산이지만 지난주가 아니라 계속 방산 얘기 네. 하긴 싫지만 그렇게 되고 있고 그게 산업의 주축이 되고 있다. 네. 전 세계에서 틀리게 한국 이제 기존에는 전 세계적으로 방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거는 딱 양대 소련, 이제 러시아, 미국. 예, 거기에 이제 뭐 중국이 조금 최근 들어서 좀 올라왔지만 자국 내 수요만 거의 책임지고 있고요. 네. 이 두 개 시장에서 크게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든지 프랑스, 뭐 유럽연합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은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 네. 예. 그 K 방산 부분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력적으로 관심을 두는 분야를 대놓고 원전, 네. 그다음에 이제 방산 이렇게 하잖아요. 네. 원전은 내일 모레 이슈가 좀, 있어요. 예, 이슈가 있습니다. 네. 좀. 그래서 조금 예. 애매하고 예. 방산은 지금 뭐 계속 가야지 뭐 어떻게. 네, 그렇죠. 이게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방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산 무기를 거의 다 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산 중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갖고 나왔는데요.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FA5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이제 수출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KF21이 7월 달, 이번 달에 그 초도 비행을 시작을 합니다. 7월 마지막 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고 2026년에 KF21이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되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 부분도 나올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항공기 엔진, 이 엔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렇게 기술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의 유일한 항공기 엔진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한 8,600대 정도의 항공기 엔진, 헬기나 항공기 엔진에 대해서 생산을 했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엔진 부분에서는 전 세계에서 롤스로이스사, 미국의 GE, 그다음에 P&W 이 세 개 회사가 엔진 시장을 다 독과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개 회사의 최우선 이제 기술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부품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술을 인정받고 꾸준히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RS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기업들하고 이건 뭐냐면은 지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GE나 P&W, 롤스로이스 이 회사들이 다 기술 개발을 하기에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 지분을 받아가지고 그 지분에 참여한 만큼 엔진을 같이 생산하고 부품 조달하고 판매에 대해서 수익을 같이 나눠 갖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 이제 참여한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항공기 엔진에 대한 수주 잔고만 24조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항공기 엔진에 대한 매출액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국산 FA50이라든지 KF21에 대한 항공기 엔진에 대한 납품 부분, 그다음에 수리온 헬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엔진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좀 작은 거지만 해군 함정에 들어가는 그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누리호가 발사됐지 않습니까? 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그 75톤의 엔진 이 부분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이번에 발사된 거는 75톤 엔진의 추력에 갖는 엔진을 4개를 크러스트 해가지고 그렇죠. 묶어가지고 쏴오는 올렸던 부분들이고요. 다음에 아마 100톤짜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사할 때 보면은 옆에 보조 이렇게 추진기가 달려 있는 것 딱 보게 되면요, 네. 다 거기에 그게 75톤이나 100톤 이 정도 되는 그 엔진 추력을 갖는 것들을 크러스트 해가 묶어가지고 출력을 일으켜서 올라가는 제이기 때문에 엔진을 개발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리사이클, 그러니까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엔진. 왜 우리 스페이스X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안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쏴 올리고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개발 단계를 더 박차를 가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은 자세 제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예, 이게 내려오다가 거의 바다 내려오게 되면은 추력을 발생해서 다시 세워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자세 제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되겠죠? 예. 네. 그런 미사일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야되는 기업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 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 디펜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부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레드백 장갑차라든지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차량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연계돼 있는 회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자주 얘기하지만 이제 한국항공우주 카이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원탑, 투탑 이렇게 되는데 서로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해야죠. 그렇죠. 상생합니다. 상생 기업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네. 저게 경쟁해갖고 누구 하나 죽이죠. 이러면은 이게 방산 국내 사다리입니다. 카이가 이제 비행기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해당되는 부품들을 각각 기업들이 나눠서 맞아요.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길 네. 잘 돼야 됩니다. 자, 하여튼 오늘 방산 주제 이것도 큰 맥락이기 때문에 네. 이슈는 이슈대로 따로 다뤄봤고 기업은 또 기업대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DB금융투자할지로 금융센터 이영래 차장이 오늘 첫 순서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